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고대 왕국, 중앙 집권 국가인 고대 왕국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까지 가야 된다 했죠? 자, 이제 삼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나라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어떤 나라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사실상 우리의 어떤 조상나라 역할한, 이거 약간 이런 표현이 그런데 요새 기생충 영화도 나오고 있으니까 숙주, 한민족의 숙주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부여였죠. 그래서 이 고구려 역시 이 부여 계통의 이주민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도 우리 단군 신화처럼 나름의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그 건국 신화가 바로 이제 동명왕 신화인데, 스토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중간에 약간 19금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자를게요. 억울하면 나이 먹으세요. 자, 옛날에 하늘에 해모수라고 하는 천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늘. 자, 단군 신화하고 뭔가 비슷하죠? 단군 신화도 환웅,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해모수가 어느 날 이 땅을 이렇게 보다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 밑에 그 하백이라고 하는 강물의 신의 딸이었던 유화라는 그 여인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의 요정이라고 할까요? 한번 몰라 하여간 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자 이 유화 낭자가 배가 부르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 아니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나이죠. 그러자 이 물의 신인 하백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떤 새끼야! 하고 따졌는데 이 유화낭자는 그 나름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백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하늘의 신이 자기 딸한테 해가지고 아기를 베게 했으니 이걸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리고 참 우리 남자들 안 좋아요. 이럴 때 꼭 화풀이를, 쥐가 상대 못할 상대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굴복할 것이지 꼭 그러면 여자한테 화풀이를. 그래가지고 이 망할 X야, 너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나가버려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그냥 쫓아버리지도 않고 입을 잡아서 땡겨가지고 무슨 딱따구리 주둥이처럼 만들어가고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쫓겨난 그 유화낭자가 이제 그 오늘날의 송화강이에요. 그 근처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당시 부여가 이제 북부여와 동부여로 나눠졌는데요. 이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와왕이라는 사람이 금개구리예요.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나 봐. 혹은 뭔가 신통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어떤 동물의 신성함을, 어떤 특정한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고, 무슨 종교라 그랬죠, 그거? 토테미즘이죠. 네, 그래서 이 금화왕이라는 이름도 아마 그것과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금화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데 입이 이렇게 돼 있길래, 이 금화왕도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쫙! 해가지고 입을 정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화낭자를 궁으로 데려다가 이 이제 낭자가 아니라 부인이겠네요. 이제 유화 부인이 마침내 이제 달이 다 차서 이 출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을 했더니 어렵시오, 거대한 알을 낳은 겁니다. 이런 알을 낳다니. 자, 그래서 이 금화왕은 이 굉장히 불길하도다 해가지고 이 알을 갖다 버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을 갖다가 버리면, 산에 갖다 버리면 산짐승이 지키고, 들에 갖다 버리면 들짐승이 지키고, 이걸 두드려 깰라 그래도 깨지지도 않고, 길 가운데다 놓으면은 이 말들이 피해 다니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화왕이 이 알을 그 엄마에게 돌려주어라 해서 유화 부인이 이 커다란 알을 마치 그
어미새가 품듯이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알을 깨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이다 라고 하는 그 신화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이 아기는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왔다 해가지고 성을 고씨라고 지어서 높을 꽃자 써가지고 고씨라고 지었는데,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아서 그 부여 사람들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주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조 고주몽이 되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활을 얼마나 잘 쐈는지 그 어머니가 여름에 파리 때문에 굉장히 성가셔하자 어머니, 엄마 내가 파리를 잡아줄게요 하고는 활을 평평평 쏴가지고 파리를 다 잡았대요. 활을 쏴서 파리를 잡는다. 옛날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그 고주몽, 점점 능력이 발휘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금화왕의 큰아들이었던 대소가 굉장히 이 주몽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 녀석은 뭔가 근본도 없는 녀석이 갑자기 아버지가 주워온 녀석이 이러다가 내 자리가 저놈한테 넘어갈 것 같아. 이래서 이 금화왕의 그 자식들이, 그 대소를 비롯한 금화왕의 자식들이 주몽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주몽 역시 그 정도는 충분히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 과정이 아주 영리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 금화왕의 마국간에 가가지고 여러 말들을 쭉 보다가 제일 훌륭한 말을 찾아갖고는 그 말 혓바닥에다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이 말이 이 혀에 바늘이 꽂히니까 이게 제대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점점 비실비실하겠죠. 금화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들을 보다가 어떤 말 하나가 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몽이 대왕 저 말을 저에게 주세요. 이러자 이 왕이 딱 보니까 별로 아까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 네 가져라 한 거죠. 자, 일단 이 말을 가지고 데려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혓바닥을 치료해 준 다음에 잘 먹였겠죠.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그런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이, 마리, 협부 이름들이 이상하네요. 오이, 마리, 협부라는 친구들과 함께 기회를 틈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미 그 동명왕은 고주몽은 이미 장가를 가서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대요. 그런데 이 임신한 부인을 두고 이제 냅다 도망을 가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족을 찾기로 하고 그 칼 한 자루를 분질러 가지고 이 부러진 칼 반쪽을 주고 나중에 이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은 가지고 오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남기고 도망을 칩니다. 금화왕의 아들들은 이 주몽이 도망치자 저놈이 어디 멀리 도망쳐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필시 우리나라에 큰 그 화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열심히 이제 주몽이 도망가다가 마침내 강물 앞에 멈추게 됩니다. 강이 넘실 이렇게 흘러가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고 뒤에서는 그 적들이 쫓아오자 마침내 주몽이 강물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이 외할아버지야. 우리 엄마 그렇게 구박해가지고 쫓아냈잖아. 너 손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이 강물에서 강바닥에서부터 쫙 거북이들이랑 자라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주고 주몽과 그 친구들은 그 거북이 자라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가고 마침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졸본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고구려다. 이런 신화입니다. 자, 여기 이 신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죠? 저번에 여러 부족 연맹국가들 얘기할 때 나왔던 모든 부족 연맹국가들의 공통점, 무엇을 숭배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해모수의 그 후손으로서 후손이 자기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난생설하라 그래가지고 알에서 태어났다. 이 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해양 민족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 그래서 자기 시조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설화는 주로 북방 민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자기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설화는 주로 이게 남방 민족에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그 베트남도 이 건국 신화가 알에서 태어나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의 뿌리가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합이다. 뭐 이런 걸, 이런 이제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이런 건 어디까지나 다 추측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구려를 세웠는데, 여기가 이제 그 부여가 있던 곳이고요. 고구려는 이쪽 아래, 여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 약간 너머에 있는 그 요동 일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압록강 근처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 세웠는데, 이 고구려는 세워진 이후 끊임없이 여기 옛날 고조선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의 군현 있죠? 이 한나라의 군현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현재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요, 거의 뭐 거친 땅이에요. 사냥이나 하지 농사 잘 되지 않는 곳이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죄다 이 한나라 사군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치고받고 한나라 군현과 싸우면서 고조선 영토를 빼앗은 중국 세력을 다시 몰아내는 역할을 한 게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나라 군현과 싸우다가 마침내 미천왕, 이게 대략 그 4세기 초반의 일이죠. 미천왕 때 한나라 군현을 다 쫓아내고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이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천왕의 한 일이죠. 미천왕 처음에는 이렇게 한군현 바깥에 있는 나라를 물려받았다가 밀고 들어와서 여기에 한나라, 옛날 고조선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 군현을 몰아내고 고구려를 이렇게 넓혀 나가게 된 겁니다. 이 미천왕이 여기 낙랑군, 한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을 쫓아내는 과정에 또 슬픈 스토리가 있죠. 왕자 호동과 이 낙랑군 태수의 딸 낙랑공주 사이에 얽힌 그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 보고 나면, 저는 옛날에 이걸 그 호동왕자랑 낙랑공주 얘기를 보면서 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야,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요즘에 이걸 다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그 호동왕자의 그 무책임함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호동왕자도 나중에는 이제 그 뒤끝이 좋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이제 그 미천왕 이후 그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의 평야 지역을 다 차지한, 그래서 즉 옛날 고조선 영토 플러스 알파가 된 고구려는 잘 나갈 듯 했으나 남쪽에서 성장하던 또 다른 나라, 자, 이 나라 등장합니다. 바로 어디예요? 백제와 충돌하게 됩니다. 백제 역시 한나라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영토를 넓혀나가고 있다가 만주에서부터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나가면서 내려오고 있던 고구려와 충돌하는데, 당시 백제의 근초고 왕은 굉장히 그 강력한 그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충돌에서 결국 고구려가 참패를 하고 왕이 목숨을 잃는 등, 그리고 평양성을 빼앗기는 등 아주 어마어마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이 위기에 고구려를 물려받은 사람이 소수림 왕입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은 굉장히 그 과감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백제와의 싸움에서 크게 무너지고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할 뿐 아니라 이후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우선 율령을 반포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제대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고구려는 멋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체계적인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 귀족들 대표들이 모여갖고 그때그때 회의해가면서 나라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해진 관료들의 등급과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명령이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 토테미즘과 그 하늘 숭배 사상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종교가 엉켜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은 곰 부족이야, 우리 부족은 물 부족이야, 우리 부족은 하늘 부족이야,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그 하나의 단결될 힘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 토테미즘이나 혹은 무당 나오는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종교를 들여와서 이 종교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볼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해서 들여온 종교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불교입니다. 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다 불교가 들어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대부분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여러 온갖 가지 잡다한 종교로 흩어져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왕을 중심으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인재를 키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지만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 학교가 바로 태학이고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대학인 거고요. 그 밖에 경당이라고 불리는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경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교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정신을 통일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비로소 고구려가 나라다운 나라, 깃틀이 잡힌 나라를 만든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소스림왕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고구려는 소스림 왕 때 이르러서 왕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 체제가 집중되는 중앙 집권 국가를 완전히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4세기 후반,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약 1600 몇십 년 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소스림왕이 중앙 집권 국가의 모든 기틀을 다 마련하자 이제 나라가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영토를 크게 넓히고 나라의 힘을 온 천하에 떨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스림왕의 아들인 바로 이 사람, 바로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을 크게 넓힌 대왕 되겠습니다.